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즈파트너스의 장하두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엔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의 디지털 골드로서의 면모를 살펴봤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지부터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네, 최근 댓글을 한번 봤더니 저희가 영상에 온체인 데이터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를 좀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다방면으로 봐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온체인 데이터도 사실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대형 플레이어들의 기관들의 움직임 그리고 제도권 안에서 들어오는 움직임까지 다방면으로 체킹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페이지로요. 좀 재미있는 또 X에 관련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세일러 웃긴 밈 사진을 기회가 된다면 소개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최근에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윗을 하나 남겼습니다. Sell a tooth if you must, but keep the Bitcoin. 치아를 팔더라도 비트코인은 팔지 말아라 라는 말이 나왔고 이게 또 밈으로 또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 밑에 바로 패러디 사진을 누가 업로드를 했죠. 이 빠진 세일러가 지금 비트코인을 손에 들고 헤헤 이렇게 웃는 사진을 들고 왔는데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엄청난 사랑과 확신을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럴 만한 인물이기도 하는 게 채권을 발행해서 뭐 주식으로도 활용을 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스트래티지가 새롭게 발표한 전략을 하나 바로 들고 왔습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지금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스트래티지가 발표한 최신 투자자 프레젠테이션 내용이에요. 지금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총 21억 달러의 규모의 자금을 새롭게 조달을 해서 비트코인을 또 한 번 매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한화로 치면 약 2.8조 원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트코인을 또다시 사겠다라고 밝힌 거죠. 투자 제목부터 보시면 스트래티지 ATM이에요. 그냥 한 번에 조달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자금 조달을 해서 비트코인을 사겠다라는 매입 전략입니다.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너무 싸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레버리지 주식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것 같고 21억 달러라는 규모도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가격 면에서도 심리적인 면에서도 앞으로 가격 여력을 봤을 때 이런 세일러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전 세계 상장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표를 들고 왔는데 눈에 띄는 색이 하나 있죠. 왼쪽에 주황 색깔의 어마어마한 칸들이 보이실 텐데 정사각형 하나가 1000개의 비트코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걸 576개를 채운 게 바로 스트래티지죠. 그래서 총 보유량 같은 경우에는 57만 6,230개 비트코인이 최근 기준으로 나왔고 단일 기업 기준으로 봤으면 이건 그냥 고래가 아니라 정말 기업형 고래, 왕고래급. 그래서 제가 가끔씩 흰수염 고래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다른 기관들이 지금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테슬라라든지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마라라든지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기업들이 줄줄이 서 있긴 하지만 10개 기업들의 총합이 겨우 17만 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합쳐도 지금 스트래티지 혼자 들고 있는 물량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아, 저렇게 저 회사만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을 왜 이렇게 들고 있지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했다면 지금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자체가 지금 비트코인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앞으로 계속해서 약세 현황을 보일 거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꾸준하게 매입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체 유통량 중에 2.7%를 한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고 사실 아직까지 M7 기업들 중에서도 테슬라를 제외하고서는 아무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은 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앞으로도 스트래티지 움직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무려 57만 개의 비트코인. 이게 단순히 자산 편입이 아니라요. 기업의 핵심적인 철학이다라는 해석들이 시장에 나옵니다. 거기에다 추가 매입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까지 내비쳤기 때문에요. 실제로 더 많은 물량을 스트래티지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요.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간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나눴습니다, 팀장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알트코인 대장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더리움 쪽에 될 텐데 이더리움을 좀 짚어보면 좋겠어요. 최근에 움직임도 좀 궁금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또 알트 시즌의 신호가 좀 포착이 됐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더리움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요? 네, 그동안 저희가 사실 이더리움에 대해서 너무 실망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국내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2위가 아니라 XRP가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2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확실히 글로벌 투자자들보다 이 국내 거래소의 투자자들이 XRP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더 높다는 거일 수도 있고 이더리움이 그만큼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알트 불장이 오려면 이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부터 좀 출발을 해줘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탄탄한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좀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한번 살펴보면요. 23년도의 약세장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누적 수익률을 한번 비교한 표입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을 했지만 지금 살펴보시면 위쪽에 비트코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490%의 상승률, 그리고 아래쪽에 분홍 색깔 이더리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00% 수준에서 정체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특히 ETF 승인 기점을 제가 체킹을 해왔는데 붉은 색깔 선이 비트코인의 ETF고요. 그리고 이 푸른 색깔 막대기 선이 이더리움의 ETF 승인 기점입니다. 근데 살펴보시면 작년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을 때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고점을 뚫고 상승 랠리를 이어간 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ETF 승인 이후에 일시적인 반등은 이뤄냈지만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스테이킹 기능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의 좀 매력도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좀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더리움 별명하면 뭐 잠들어 있는 거인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저도 사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이더리움도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도 글로벌 거래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비트코인 다음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로만 본다면 비트코인을 따라오기에는 너무나도 먼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연간 수익률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보면은 탑 10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떤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코인들 종목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하나만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 수백 개의 코인들 중에서도 내가 수익률을 탑 10 안에 들고 있었다라는 거. 하지만 사실 포트폴리오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넣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냥 뭐 거래량이 반짝반짝한 뭐 이름도 모를 이상한 코인들을 많이 넣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이더리움도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수익률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지금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비율 그리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얼마나 강세장을 유지해줬는지 약세장을 유지해줬는지 이어서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그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요. 지금 검은색 선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율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선이 위로 올라갈수록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강세장이었다. 더 많은 수익률을 얻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떨어질수록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얻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 시기도 당연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21년도를 제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빨간 색깔 그래프를 그려왔는데 그 정점으로 지금까지 거의 일관된 하락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훨씬 우월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만큼 이더리움이 21년도부터 치자면
한다면 당연히 약세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특히 23년도 중반 이후로는 거의 꺾임없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그려냈습니다. 자, 특히 지금 14.5% 이상의 상승한 날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이 그래프에 체킹이 되어 있는데 이더리움이 한동안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반등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기관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정부들 입장에서도 자산군의 리밸런싱을 비트코인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ETF 승인 이후에도 기대만큼은 반등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디파이 토큰이라든지 뭐 NFT라든지 사실 레이어 2 기능으로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매력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돼서 뭐 이더리움이 반등을 해주기도 했지만 지금 이 비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이더리움이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알트코인 불장이 오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이 왼쪽에 이 하늘 색깔 구간처럼 이렇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수익률을 기대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알트코인 불장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한번 체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 5월부터 이번 올해 5월까지 최근 1년 동안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스테이블코인 온체인 데이터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에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장 내 자금이 어떻게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눈에 띄는 구간이요. 지금 전반적으로 월간 거래량이 아직까지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거의 모든 달에서 지금 1조 달러, 특히 작년 8월과 올해 4월 구간을 제가 하늘 색깔 사각형 구간을 그려왔는데 실제로 이 구간을 보시면 1.5조 달러를 압도하는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더리움이 사실 가격적인 면에서 너무나도 아쉬운 구간이 있는 건 맞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시장 내에서 정말 활발하고 그리고 강력한 유동성 인프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 그래프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세히 보시면 서클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시점에서 가장 많은 거래를 성사를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서클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보다 기관들이 좀 이용을 하는 디파이 플랫폼에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중심적인 위치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 월별 변동성도 재미있는 점이 지금 첫 번째 왼쪽에 있는 하늘색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8월처럼 거래량이 급증한 시기에는 이더리움의 ETF 호재가 나왔던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숨을 고르다가 최근에 다시 이 거래량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큰 상승세를 그려냈다라는 점. 그리고 이더리움은 가격 측면이나 상승률에 비하면 비트코인에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 네트워크 활동량 거래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펀더멘탈적으로도 구조적인 면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아직까지 시장의 모멘텀 좀 찾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비해서 여전한 약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나마 이 마지막에 보여주신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온체인 거래량이 좀 늘었다라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또 시장에 강한 모멘텀, 서사가 없다면은 이게 큰 유입으로까지는 번지지 않는 게 확인이 됩니다. 가격 상승에는 약간 좀 우리가 아쉬운 부분도 여전히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에 관한 확신은 굉장히 두터워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 관한 비트코인에 관한 움직임들도 현재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미국 정부 측의 입장에서 비트코인 현재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사실 비트코인 가격적인 면에서 보면은 미 정부의 움직임이 전 세계 각국의 움직임보다도 사실 가장 강한 거잖아요. 그 힘이 되는 주체가 미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법안들을 좀 체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를 해주면서 뭐 미국에서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의 최초 법안, 이 지니우스 법안이 진전됨에 따라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화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미국 내 14개의 주정부에서 현재 MSTR, 스트래티지 주식을 총 6억 3,200만 달러치나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 한 분기 만에 91.5%나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이 스트래티지 주식을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이 중에서도 지금 특히 눈에 띄는 건 캘리포니아주의
연금 펀드인데 1분기에만 하더라도 5천만 달러 넘게 MSTR을 매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들이 사고 있다라는 건 비트코인을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략적 가치로 봤을 때 원래는 소프트웨어 회사였는데 최근에는 비트코인 레버리지 전략 기업이다라고 불릴 만큼 그냥 회사 자체가 비트코인을 사는 것 자체 그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주 정부 연금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공공기관들조차도 비트코인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직접적인 암호화폐를 매입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 우회적인 방식으로는 포지션을 굉장히 강하게 취해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주정부들의 움직임이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우리한테 긍정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암호화폐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민자 송금세 법안이라는 건데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미국 내 비시민권자가 해외로 송금을 할 때요, 5%의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소득세가 아니라요, 우리가 실제로 송금할 때 송금하는 송금과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 법안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송금 수수료가 5%나 된다는 거는 너무나도 비싸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 내에서 송금하는 사람들 중에 다양한 비자 소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수만 하더라도 4천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영향이 비트코인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로 들면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올해 멕시코로 들어가는 송금 규모가 640억 달러가 넘을 거다라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30억 달러가 이 송금세로 압수하게 하긴 좀 징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실제로 지금 멕시코 대통령인 클라우디마도 지금 이걸 강력하게 반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정직한 노동의 결실을 자의적으로 훼손시키고 있다. 지금 미국 정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많은 분석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기존 은행이나 송금 서비스를 채택하지 않고 새로운 경로로 이 송금세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 시장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개자를 거치지 않은 지갑을 활용할 경우에는 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지금 송금세 회피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거래 수수료가 낮고 또 속도도 빠른 편이기 때문에 기존의 송금 인프라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미국 내 정치 제도권 변화가 규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움직임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상승 여력을 좀 줄 수 있는, 그리고 정책의 시장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송금세 법안도 지금 현지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란 중에 하나인데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민자들이 해외로 송금을 할 때 그 송금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차라리 이 암호화폐 지갑을 활용해서 송금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시민이 아니라 이민자가 될 텐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암호화폐 쪽에 관한 유동성 확대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송금세 법안 자체는 통과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만큼 계속 시장 상황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기금까지도 비트코인 간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한국 시장도 이런 분위기는 좀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작년 하반기 한국 가상자산 시장도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반응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국내 분위기도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국내 분위기는 최근에 어땠던
건가요? 우리나라 암호화폐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할 텐데 사실 지금 정치권 내부로도 말들이 많지만 실제로 암호화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요. 오늘은 국내 거래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무려 1,345조의 규모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전체 시가총액의 2배에 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국내 투자자들이 주변만 살펴보더라도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금 국내 거래소 일일 거래량이 14조 3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유가증권의 코스피 일일 거래량을 넘어섰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발표한 조사를 한번 살펴보시자면 지금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가 약 1,000만 명까지 육박을 했고요. 이쯤 되면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 자산 중에 지금 가상자산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국내 정치권 움직임에서도 더 이상 이 시가총액을 무시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겠죠. 전년 대비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91%가량 늘어났고 원화 예치금도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131% 거의 2배 이상까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타이밍을 보시자면 이렇게 시가총액이 늘어난 때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이 엄청나게 컸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코인 과세가 유예가 되면서 이번에 또 한번 이 불장에 대한 원동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테마와 정치적인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지금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도 시가총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건데 투자자 연령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저희가 30대가 29%, 그리고 40대가 27%, 20대 이하가 19%인데 20대 이하가 19%나 된다는 게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전부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1억 원 투자한 사람도 22만 명, 그리고 국내 전체 이용자 중에 66%는 50만 원 미만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아직까지 50만 원 미만이 66%라는 거는 이 시장에 대해서 발 정도 걸쳐놓고 실험 정도 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세부적인 데이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작년 하반기 기준 국내 거래소에 등록된 계정 수가 중복 포함해서 무려 2천만 개를 넘어섰고요. 실제 이용자 수만 따라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00만 명까지 육박을 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원화마켓 기준으로 지금 업비트, 빗썸, 코인원 같은 메이저 거래소가 지금 전분기 대비 25%나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코인을 안 하는 사람을 찾기가 주변에 더 어려워졌겠죠. 특히 전 세대가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고액 투자자들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분기 수치를 대비해서 큰 폭으로 수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는 작년부터 좀 질문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어머, 예전에는 코인을 하세요? 이렇게 물었다면 어머, 이제 코인 안 하세요? 이런 질문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재미있는 또 인간 지표 밈을 하나 들고 왔어요. 대표적으로 CNBC의 대표적인 주식 해설가죠. 역선 지표로도 유명한 짐 크레이머입니다. 이번에 한마디를 했는데 비트코인을 사라. 이유는 정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부채 규모 같은 경우에는 34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이번에 감세 법안이 나오면서 이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할 거다라는 예상치도 나오고 있죠. 몇 년 만에 지금 국채 이자가 엄청나게 넘어났는데 지금 월가 안팎에서도 정부 신뢰 하락과 통화 가치 희석을 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레이머가 사실 뭔가를 사라고 하면은 역으로는 시장에서는 팔타이밍이다라고 그러게요. 재미있는 징크스가 있을 정도로 네. 유명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인버스 크레이머 ETF를 사라라는 농담 삼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누가 들고 누가 사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와 그리고 정부의 움직임까지 주체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이런 흐름까지 다 공통적으로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크레이머는 사실은 암호화폐 시장을 비판했던 인물이었는데요. 최근에 그 기조도 좀 변화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월가 자체에서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이 되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도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들 함께 해봤고요. 이러한 기조가 계속 또 이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내용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 뉴스룸은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시장에 긍정적인 흐름 있는 만큼요, 보다 객관적으로 이 시장 바라보시면서요, 알맞은 투자 전략들 여러분들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옆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